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제가 원래 Q&A를 좀 그래도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1월 초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모아보니까 거의 3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이 있어서 오늘 이거를 좀 하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도 이걸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최대한 질문을 다 가져왔고요. 이거를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로 제가 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은 에어조던 23님이 물어봐 주신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죠. 저번 영상 1, 2월에 눈 뜨고 크게 지켜봐야 되는 업종에서 말씀하시기를 단기적으로 에너지 업종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영상도 그때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에너지 업종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요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벌써 4월이 돼갖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유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이때부터 에너지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혹시 에너지를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때 제가 왜 에너지를 사라고 했는지를 한 번만 복기해 보면 다음에도 비슷한 논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가를 전망할 때 이 중동의 공급 또는 중국의 수요를 되게 중시합니다. 이게 옛날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없을 때는 이 중동에서 무슨 말이 터지면 유가가 급등하고 여기서 생산하면 급락하고 이랬었습니다. 그 중국 경제가 아주 좋으면 유가가 오르고 2004, 5, 6, 7, 8년이 그랬었죠. 중국의 경제가 나쁘면 급락하고 했었습니다. 2015년, 14년에 유가 떨어졌을 때 크림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니 불황에 빠졌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원유, 일단 원유만 놓고 보면 화학 제품 말고 원유만 놓고 보면 사실상 미국이 유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때 말했을 때 유가가 얼마였나 보니까 작년 말에 한 70달러 정도 됐었더라고요. 지금 87달러까지 올라 있습니다. 거의 25%가 올랐고 그랬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도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랑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유가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70달러 밑으로 가면 에너지 업종이 좋을 수 있는 거고 유가가 90달러 위로 가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났을 때 유가가 작년에 95달러 갔을 때 많은 아이비들이 120불, 130불을 얘기했지만 그게 그때 많이 빠졌던 이유는 소위 말하는 전략 비축유가 원래보다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방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하루 평균 생산량이 금방 100만 배럴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기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따라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위치까지 온 거죠. 반면에 70달러 밑으로 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백악관에서 66달러가 되면 내가 전략 비축유를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66달러 밑으로는 유가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유가가 무조건 떨어지면 물가가 잡히니까 바이든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는 주식시장 말고 실제 미국의 경제에는 에너지 관련 산업이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유가가 무작정 떨어지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70달러 밑으로 갔을 때는 미국 정부에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최대 범위는 65달러에서 95달러인 거고 95달러 갔을 때는 미국이 개입해서 내린 거고 65 근처에 왔을 때는 개입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65에서 95달러를 밴드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최소 최대니까 70에서 90으로 상정해 놓은 다음에 70달러 가까이 오면은 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90에 가까워지면 에너지를 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 과거의 중동의 공급, 중국의 수요가 아니라 미국이 에너지 시장, 특히 원유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정학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유가를 조정하는 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될 거고 미국이 갑자기 망가지지 않는 한은 이 유가는 지켜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가장 최근의 예로 보면 저는 사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방법이 없다고 보지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몇천 킬로 떨어져 있고 비행기가 가려면 뭐 사우디 다 통과해야 됩니다. 사실 어렵다고 보지만
어쨌든 뉴스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뭐 때린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85불, 6불 정도에서 그냥 뭐 오르긴 하지만 옛날처럼 막 스파이크가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쉐일 오일 생산량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가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가가 그만큼 뛰지 않는 것이죠. 또 반대로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도 중국 경제가 나쁘다 하더라도 미국이 생산량을 조절해서 유가를 올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레인지 바운드에서 에너지 주식은 움직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지금 유가가 87불이니까 그때 70불에 비해서는 에너지 업종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치듯 안녕님이 또 에너지와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유주 1등이 엑손모빌이라 저는 엑손모빌을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쉐브론을 말씀해 주셔서 고민이 되네요. 쉐브론이 다우지수 포함된 것 외에 엑슨모빌보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에너지주를 투자하신다면 일반인,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말고 저를 포함한 일반인이라면 엑슨모빌, 쉐브론 그리고 에너지 ETF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까지 연구하기는 너무 어렵고 변동성도 커요. 근데 엑손하고 쉐브론 중에 굳이 제가 쉐브론을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두 개 중에 엑손이 훨씬 큰 회사고요. 뭐 훨씬은 아니지만 어쨌든 엑손이 쉐브론보다 큽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나 배당 수익률을 보면 쉐브론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렇다고 쉐브론의 안정성이 엑손보다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등급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사는 건 주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배당이나 이런 점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둘 중에 쉐브론이 낫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때부터 주가를 보시면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 중에 뭘 고르느냐는 취향인 거지 뭐 특별히 우위를 가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종목은 난 정말 싫다, 어렵다. XLE 에너지 ETF 사시면 되고요. 이 ETF 안에 쉐브론하고 엑손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 ETF를 갖고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인도 관련된 영상의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곤드리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일본, 인도랑 관계는 없는 거지만 제가 질문을 넣어왔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걸 보시고 요걸 넣었다는 거니까 이거에 관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 반도체 업종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관련된 뭐 자동차 관련 반도체 회사나 또는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나 AMD 보다 보면 좀 슬픈 주가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마이크론이 제일 잘 나갑니다. 마이크론 잘 나가고 그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이 올라가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하고 먼저 엔비디아와 관련된 AI 같은 반도체들이 날아가고요. AMD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낸드하고 D램을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빠르게 올랐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AI향 반도체에서 BAI향 반도체로 넘어가는데 이 BAI향 반도체 중에서도 직접 이 AI에 쓰일 수 있다고 믿어지는 특히나 메모리가 많이 쓰이니까 그 마이크론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따라간 거죠. 특히 요즘에 낸드가 뭐 많이 쓰인다고 하면서 되게 강한 편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럼 순서로 보면 이 BAI향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라고 하면 결국은 아날로그 반도체나 이런 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 이게 결국은 산업용 반도체 중에서도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나라 수출이 보여주는 것처럼 또는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제조업이나 일반적인 소비가 글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좋아질 수 있는 쪽은 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류의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서 만약에 경제를 너무 나쁘게 보시지 않고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TX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라러라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국 상장된 인도 ETF 투자의 경우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기에 환율 문제가 없고 한국 상장 인도 ETF의 경우에 또한 투자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인도 직접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안을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대안을 찾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인도에 어느 정도 노출을 가져가는 게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미국에 상장된 인도 ETF 투자의 경우에는 달러로 투자하기에 환율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된 인도 ETF라는 거는 인도와 관련된 종목을 담고 있는 ETF잖아요. 근데 이 인도 ETF 자체, 인도 종목들 자체는 인도 루피아로 거래가 되거나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 루피아 환율의 변화가 이 달러 가격 자체에 녹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00원짜리 인도 주식이 예를 들어 한 주가 들어있어서 인도 ETF가 100원이고 환율이 1원당 뭐 100원이어서 1달러라고 할게요. 얘가 만약에 그 인도에서 100루피짜리가 200루피가 됐습니다. 그럼 한 주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200루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상장 ETF도 2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루피 달러 환율이 반으로 줄면 현지에서는 2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상장된 ETF는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로 사기 때문에 나는 달러 가지고 보면 되는데 이 인도 ETF 자체에 루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환율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국 상장 인도 ETF도 모아가시는 거에 거나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요 세금 문제 하나만 제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 주식 ETF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미국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또는 현지에 상장된 그 나라 ETF를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 외국 그 ETF를 사는 겁니다. 결국은 둘 다 그거를 쫓아간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은데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는 해외 주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매매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 자체는 일반적인 배당 소득세보다 높지만 내가 수익을 많이 내고 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바로 종합소득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세금이 급증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외국 주식 관련된 ETF는 매매 차익이나 배당금의 15.4% 일반적인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해외 상장된 것보다 세금이 적잖아요. 근데 얘는 이 금액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금액을 크게 운용하고 내가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게 종합과세로 될 거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일반 계좌로 하실 때는 그냥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ETF를 하는 경우는 어쩔 때만 쓸 수 있느냐? 연금이나 뭐 IRP나 뭐 이런데 여기는 이제 해외 상장된 ETF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을 나중에 내잖아요. 연금 받을 때. 그 연금 받을 때는 내가 나눠서 받게 되면 세율도 되게 작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적인 계좌로 하는 것이라면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이 세금 제도가 다르다는 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10 베어스라는 분이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지금 미국 회사채 ETF 사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ETF로 투자하는 거는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ETF 투자가 장점이 사고 팔기가 쉽고 내가 금리를 맞추면 매매 차익까지 먹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권 ETF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만기가 줄지 않는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ETF가 자신들의 만기,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 7년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샀잖아요. 그 채권 ETF를 제가 7년 기다린다고 해서 만기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7년짜리 듀레이션을 갖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산 금리보다 금리가 떨어지지가 않으면 절대로 원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중간중간 배당이나 분배금은 받겠으나 원금이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금리에서 ETF 대신에 알채권을 샀으면 7년 만기인 걸, 내가 물론 잘못해서 그때 이후에 금리가 오른 상태로 7년 있다 끝나더라도 알채권은 계속 만기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그 채권의 대상이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하고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금리의 어떤 제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그게 뭐 국채가 됐든 회사채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 나라가 망할 거냐, 그 회사가 망할 거냐만을 판단하시고 그 판단과 금리를 비교한 다음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일반 알채권을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만기 때까지 내 예상과 금리가 다르게 가더라도 그거는 결국 그 최종적 상품을 발행한 사람이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 이자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채권 투자를 하실 때는 웬만하면 알채권으로 해라. 그리고 혹시나 ETF로 하신다면 절대 레버리지 채권 ETF는 하지 마셔라. 레버리지는 심지어 내가 예를 들어 금리를 2%에 샀어요. 금리가 4%가 돼서 내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2%로 내려오더라도 본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ETF를 금리를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건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 ETF를 하시려면 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높은 금리고 내가 금리가 더 올라가서 단가가 떨어지면 더 사겠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팔겠다는 마음가짐으로만 하셔야지, 이걸 내가 금리를 맞춰가지고 차익을 먹겠다는 방법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채 ETF 뭐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저라면 찾으셔가지고 그냥 회사채를 직접 사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복선근 우리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영상 말미에 나왔던 표현의 투자자가 제 모습 같아 질문 드립니다. 일본 주식에 대해 두 가지 궁금증입니다. 일본 증시는 JPX 시장 개편 및 리사 등 이번에는 정말 일본 국민의 현금을 증시로 투입시키려는 노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라임 시장에는 좋은 요소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일본이 예금에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참고로 전 세계 미국, 일본, 한국을 보면 미국은 전체 자산의 60%가 주식이고요. 한국은 대략 60%가 부동산이고요. 일본은 대략 60%가 예금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융기관,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이 망하면 큰일 나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망하면 큰일 나고요. 미국은 주식이 망하면 큰일 납니다.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 이어서 일본은 지금까지 은행들의 건전성을 매우 많이 신경 썼고 은행 이자가 낮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계속 원금을 은행에 넣어준 거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조금 띄우거나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쓴다고는 하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 하나만 제가 여기서 부연을 하면은 이런 행동들이 되게 최근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2012년 말에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이 3대 화살이라고 그래가지고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마지막 구조개혁에 사실은 이런 주식시장과 관련된 구조개혁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2013, 14년부터 있었고 몇 년간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강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일본 주식이 많이 오른 게 엔화 약세에다가 이런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맞물려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최근 들어서 일본 환전이나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환차익에 대한 부분이네요. 슈퍼엔저가 오래가지 못해서 절상된다 하더라도 원화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예,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 엔이 엄청나게 많이 약화된 상태고 금리도 올렸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엔을 사면 엔화가 절상되는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매우 좋은 생각이세요. 근데 여기서 주식이랑 엔화를 같이 먹기 위해서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엔화를 동시에 먹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특히 최근에는 심지어 미국채 ETF인데 엔화로 표시된 거를 이제 사는 분들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엔화도 먹고 이런 식인 건데, 여기 정말로 이 구독자분이 참 저도 스마트하다 생각하시는 게,
환과 주가 둘 다 먹을 생각 없다. 이 잘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엔화가 절상될 것 같아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냥 엔 관련된 통화 관련된 걸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뭐 엔 ETF가 됐든 엔을 그냥 사는 거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주식과 끊어진 엔 관련 상품을 사시고 내가 만약에 지금 엔이 바닥에 니케이가 바닥에서 4배, 5배쯤 올랐는데 8천에서 지금 4만쯤 됐으니까 한 1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일본의 경쟁력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주식이 지금 4만이지만 5만, 6만 갈 거라고 보시면 그냥 통화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 투자금은 엔으로 관리하겠다. 절상절하는 생각하지 않고 엔으로 몇 퍼센트 났는지를 나는 관리하겠다 생각하시고 주식을 사셔야 돼요. 주식을 사셔도 이게 원화로 바뀌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말씀이시라 환하고 주가를 분리해서 환은 환대로 주가는 주가대로 투자를 일본에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A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남은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